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예.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갑니다. 예. 자, 이제 투자론을 공부를 할 텐데, 투자론은 시험에 많이 나오면 한 9문제까지도 미친 듯이 나오죠.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투자론입니다. 근데 저한테 어떤 부분이 실제 기출문제하고 제일 유사하게 나오냐고 물어보신다면 투자론이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예. 투자론은 이제까지 기출문제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출제자가 생각했을 때 똑같이 다시 내도 또 틀린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좀 어려운 게 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출제자도 쉽다고 생각하니까 꼬아서 내요. 근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출제자도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꼬아서 내지 않고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점수를 꼭 확보를 해주셔야 돼요. 되셨죠? 자, 그럼 투자론에서 첫 번째입니다. 수익률이 나오죠, 수익률.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있어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건 겁니다. 기대 수익률은 해당 투자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에요. 투자자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지금 저 문장에 투자자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해당 투자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은 투자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네요. 그러니까 객관적이죠. 그 다음 그 예상 수익이 똑같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이 위험이니까 위험이 크든 작든 없든 기대 수익은 똑같죠.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은 위험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기대 수익률은 해당 투자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 해당 투자에서 예상되는 수익률이죠. 해당 투자의 수익률이죠. 해당 투자의 투자 수익률이죠. 다 똑같은 표현인 겁니다. 그 내용이 됐네요. 그 다음 이때 기대 수익률의 계산은 기대 수익을 그냥 투자액으로 나눠주면 계산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계산 시에는 뭐가 필요 없다? 요구 수익률이 필요 없네요. 기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을 계산할 때까지는. 맞죠? 이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요구 수익률은 해당 투자에서 누가 요구하는 수익률이에요? 투자자가 최대한도로 최소한도로?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이니까 투자자에 따라서 똑같은 투자에도 다 요구하는 수익률이 달라지겠네요. 그러니까 투자자별로 다른 주관적 수익률. 그 다음 해당 투자의 위험이 커질수록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죠. 그래서 위험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수익률. 이게 무슨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었던 거예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요구 수익률의 계산은 이게 첫 번째 논리였어요. 저 보세요. 인간은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을 감수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요구해요. 최소한도로. 그럼 투자자라는 인간은 투자를 할 때 투자 시에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대가는 최소한도로 요구할까요? 요구하죠. 그럼 투자의 정의는 현재 돈 포기, 미래 돈 선택. 그럼 미래 돈은 실현된 거예요? 실현될 것이야? 실현될 것이니까 똑같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이 있겠죠. 그게 위험인가요? 그럼 투자는 투자의 정의상 현재 돈 포기, 미래 돈 선택이니까 시간을 견뎌야 돼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대가와 위험에 대한 대가를 최소한도로 요구하겠죠. 그때 시간에 대한 대가는 정기금의 이자율, 국공채 이자율 등 위험이 없는 상태의 수익률, 무위험률을 가져다 쓰죠. 그럼 무위험률은 해당 투자에서 끄집어낸다. 일반 경기 상황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 다음 위험할증률은 그 투자, 해당 투자의 미래 수익이 똑같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 위험을 측정해서 구하죠. 그러니까 그 투자 자체에서 구해내는 거예요. 위험할증률은. 그 다음 하나 더. 투자자는 투자가 끝날 무렵에 봤더니 예상되는 물가 상승률이 있어요. 그럼 예상된 물가 상승률만큼 화폐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나요? 물가와 화폐 가치는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반비례. 지금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이마트 가서 예전에 장 볼 때는 30만 원이면 카트를 가득 채웠어요. 한 몇 년 전에는. 근데 요즘은 30만 원 채우면 반도 안 차죠. 물건의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화폐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 거다 떨어진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물가와 화폐 가치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투자를 결정하는 시점에 예상된 물가 상승률이 있으면 물가가 상승되는 만큼 화폐 자산의 가치가 수익이 떨어지는 위험을 또 감수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를 더해서 더 요구해, 안 해? 더 요구하죠. 그래서 예상된 물가 상승률이 있으면 요구 수익률 부분에 더한다. 이게 경제학자 피셔가 얘기했다. 피셔 효과.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어떤 식으로 외웠냐면 담배값이 올라가면 같이 옥상 가서 담배 피자고 얘기하면 당신이나 피셔? 아, 예, 그냥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시절이 좋았을 때는 이런 문제를 줬어요. 무위험률 4%, 위험할증률 6%, 예상된 물가상승률 5%. 그럼 요구수익률 15%. 그런 시절은 다시는 안 옵니다. 그러면 무위험률이 커지면 요구수익률 커져요? 맞죠? 그럼 위험할증률 커지면 요구수익률 커져요. 우리 시험 문제에 무위험률 커지면 요구수익률 하락한다 이런 문제를 냈다고요. 또 반복돼요. 간단하지만 기억을 꼭 해보세요. 그 다음 하나 정말 중요한 것. 투자는 현재 돈을 포기하는 대신에 미래의 수입을 선택하는 행위예요. 그럼 투자를 결정하는 시점에는 실현된 것이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린 실현될 것을 가지고 판단하잖아. 그래서 수익률 가지고 투자 결정 내릴 때 우린 무슨 수익률과 무슨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결정 내리지 실현 수익률은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기억하실 때 실현이 나오면 우리에게 실현이에요. 얘는 무조건 X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실현된 물가 상승률을 더해서 구한다 그러면 X라고요. 발생된 거 더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미 가진 돈의 자산 가치를 떨어뜨리는 애니까. 그 투자를 통해 감수해야 될 위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만? 예상된 물가 상승률만 더하게 돼 있어요. 그럼 시험 문제 유치하게 이렇게 내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물가 상승률이라고 나오면 투자자가 투자 시점에 예상치 못한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더하거나 빼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안하지 않는 거지. 뭐만? 예상된 물가 상승률만. 됐네요?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가와 화폐 가치 비례, 반비례? 반비례. 이걸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시험 문제에서 출제자가 어떤 문제를 내냐면 이런 문제를 내는 거야.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 가치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 올라가나요? 건물이 있어. 1억짜리였어요. 그 옆에 지하철이 들어섰어요. 그럼 가치가 올라가죠?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하니까 가격이 올라가요? 실제 지불되는 금액이 올라가요. 그래서 얘는 5죠. 예? 그런데 가격이 올라갔다고 실제 지불된 금액을 높였다고 가치가 반드시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외웠어. 뭐가 올라가면?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간다를 주거라고 외웠다고요. 그랬더니 문제에 뭐라고 주냐면 외웠지 틀려봐 그러면서 내는 게 화폐 가치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화폐 가치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 물가는 내려가죠. 네? 출제자가 왜 그런 문제를 냈는지 이해가 되세요? 그렇단 말이에요. 네. 치사에 죽죠 아주. 네.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실물자산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실물자산인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죠. 물가 상승 시에. 그럼 자산가치 하락의 위험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회피하는 수단으로 쓰이네요. 그게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 그래서 물가 상승 시에 실물자산으로 바꿔주려는 투기 심리, 환물 투기 심리에 따라 부동산 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이 있대요. 이걸 보시면서 또 어려워하시는데, 자 여기 보세요.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왔던 유형의 문제를 찾아라 그러면 할인한 것과 할인하지 않은 걸 골라보세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럼 할인했다는 얘기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건가요? 잠깐만 절 보실래요? 현재의 돈은 원금이죠. 투자 원금. 그래서 그 원금에 이자가 붙어서 미래 가치가 됩니다. 그럼 미래 금액은 원금만 있어요? 원금 플러스 이자야? 원금 플러스 이자. 그럼 우리는 두 돈의 비교를 할 때는 원금과 원금을 비교해야지. 원금 플러스 이자와 원금을 비교하면 안 되겠죠? 네. 간단하게. 현재 1억과 1년 뒤 1억은 같은 돈이다? 다른 돈이다? 다른 돈. 질문. 1년 뒤 1억은 원금에 이자가 붙어서 1억이죠. 그럼 이자를 떼어내면 현재 금액은 1억보다 큰 돈이다? 작은 돈이다? 작은 돈. 그럼 멀리 있는 1억일수록 이자가 많이 붙은 1억? 네. 그럼 걔를 이자 까버리면 현재 금액은 작죠? 1억보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보험을 쫙 보험료를 부으면 나중에 20년 뒤, 30년 뒤에 1억을 준다 그러면 부어나가는 금액과 비교했을 때 와 이렇게 많이 줘?
뭘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그 돈을 현재 가치로 고치면 이자가 많이 붙은 상태의 돈이니까 액면 금액 1억에 원금 플러스 이자의 이자가 크니까 이자를 떼어내면 원금은 작은 돈이라는 거죠. 됐죠? 그게 기억이 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자가 들어가거나 현재 가치로 고쳤다 그러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거다. 현재 시점으로 고쳐서 비교하는 거다. 맞습니다. 그럼 칠판 보고 대답해 보세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요즘은 할인연금 흐름 분석법이라고 더 많이 나와요. 똑같은 내용이야.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 고려한다, 고려치 않는다? 고려한다. 왜?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할인자 들어있으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할인 회수기간법. 고려한다. 왜? 할인자 붙어 있으니까. 현가 회수기간법. 현가가 할인했다는 얘기죠. 할인 회수기간법과 현가 회수기간법이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걔도 화폐 시간 같이 고려한 거예요. 맞죠? 그러면 질문. 계속 저만 보세요. 비율 분석법은 화폐 시간 같이 고려해요, 안 해요? 할인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는 거야. 안 했죠? 승수법. 안 해요? 수익률법. 안 해요? 부채 감당률. 안 해요? 세전 수익률. 막 이제 고민하죠. 할인자 없잖아. 그럼 고려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게 문제 푸는 요령이야. 어림셈법. 안 해요. 왜? 그게 듣고 싶은 얘기라고. 할인이 없으니까. 됐죠? 그러면 내부 수익률법은? 하죠. 이게 포인트라고.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외우는 거라고.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 세 가지가 있죠. 순형가법과 수익성지수법과 내부 수익률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 가지만 할인자가 없어도 할인한 거죠.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니까. 걔를 제외한 나머지는 할인자 없으면 화폐 시간 같이 고려하지 않은 거다. 됐나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칠판 있죠. 할인은 순수 내 마음대로 요구하나요? 네? 할인은 순수 내 마음대로 요구하죠? 그래서 셋 다 요구 수익률 사용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순형가법과 수익성지수법은 순형가를 계산하고 수익성지수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하고 요구 수익률을.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 계산할 때까지는 요구 수익률이 사용되지 않지만 판단의 기준으로 필요하죠. 요구 수익률이 맞나요? 그래요. 다시 질문.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할인율이 있을까요? 할인된 현금으로 수익과 진출로 분석해서 투자 결정하는 방법이니까 할인율이 있다고요. 그럼 잘 듣고 대답해 보세요. 저만 보세요. 저만. 순형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중 내부 수익률로 할인하는 방법은? 내부 수익률법이에요. 나머지는 다 뭐로 할인해?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 내용인 거야.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이때 각각의 기준이 뭔지를 판단해야 되죠. 저를 보세요. 투자를 한다 그러면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판단의 기준이 필요하죠, 여러분. 네? 그럼 순형가법은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순형가법은 뭐랑 비교해? 영과 비교하잖아요. 아니 잠깐만. 이러실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미래 수입이 있어. 그 다음 현재 지출액이 있습니다. 현재 지출액이 있어요. 그럼 이 둘을 단순 비교하는 건 안 된다고 그랬죠. 미래 돈이고 현재 돈이니까. 그래서 얘를 현재 가치로 고쳐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얘를 현재 가치로 고치기 위해서는 할인율이 필요한 거죠. 그때 이 할인율로 뭘로 사용해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죠. 얘를 요구 수익률로 할인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나온 수입의 현재 가치와 지출의 현재 가치의 크기를 비교하죠. 크기를 비교해요. 그때 빼서 크기 비교하면 무슨 법? 순형가법. 자,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 잘 보세요. 수입의 현가, 지출의 현가 있네요. 있죠, 이렇게. 그럼 수입의 현재 가치가 현재 시점의 수입이 더 크거나 같으니까 투자한다? 네. 합니다. 왜 같을 때도 하죠? 수지 맞았다. 기분이 좋아져요? 뭔가 때려부시고 싶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같을 때도 하는 거야.
왜 분위기가 이래요? 이 지출 속에는 정상이윤이 포함되어 있다니까. 그럼 같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같아도 한다고. 됐죠? 그때 얘를 이렇게 넘기면 얘 마이너스 지출의 현재 가치죠? 그럼 여긴 뭐만 남아? 0만 남죠? 수입의 현재 가치에서 지출의 현재 가치 뺀 게 뭐야? 빼면 순. 비용, 지출, 경비 빼면 무조건 순. 금에서 불순물 뺀 게 뭐예요? 순금이잖아. 후추에서 불순물 뺀 거? 순후추. 빼면 순자를 붙인다고. 그래서 수입의 현가에서 지출의 현가를 뺀 게 순현가죠. 이게 순현가잖아. 그 순현가가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이게 순현가법의 정체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순현가법은 크기 비교. 현재 시점으로 고친 크기 비교. 뭐에서 크기 비교? 빼서 크기 비교. 그러니까 얼마 기준? 0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게 1 기준이라고 그러면 X라고. 다시 여기서 나온 수입의 현재 가치, 얘가 지출의 현재 가치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해요. 맞죠? 동의하시죠? 이때 양변을 똑같은 지출의 현재 가치로 나눠요. 얘 1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법은 얼마 기준? 1 기준. 크기 비교. 수입의 현재 가치와 지출의 현재 가치의 크기 비교. 뭐에서 크기 비교? 나눠서 크기 비교. 분수로. 분자 분모의 크기 수는 얼마를 기준으로 비교? 1 기준. 그러니까 이게 0 기준이면 많이 안 되는 거라고요. 이게 기본 원리라고. 근데 이걸 언제 지금 이걸 이렇게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가 외웠던 게 0순위 1수 찍는다? 뭐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네.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저도. 네. 자괴감에 빠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됐죠? 이거란 말이에요. 개념은 잡았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순현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입의 현재 가치를 알아야 되나요? 그래야 빼서 얘가 나오잖아요. 그럼 수입의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구 수익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할인하죠. 요구 수익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위험률의 위험에 대한 대가 위험할증률 더해야 돼요? 그럼 위험을 측정해야 돼요? 이 미래 수입이 똑같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 위험을 먼저 측정해야 되죠? 맞죠? 그러니까 순현가법의 순서는 수지를 추계하고 그 미래 수입이 똑같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 위험을 측정한 후 요구 수익률을 산정해서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고 할인된 수입의 현재 가치에서 지출의 현재 가치를 빼서 구한다. 무슨 법? 순현가법. 크기 비교? 현재 시점의 크기 비교? 그럼 나눠서 비교하는 게 뭐? 수익성 지수법. 그럼 얘들은 똑같은 크기 비교? 그렇죠. 결과는 똑같이 나와야 다르게 나와야 돼? 결과가 다르게 나와야 돼? 아니 수입의 현재 가치가 지출의 현재 가치보다 크면 뺀 건 0보다 반드시 크고 나눈 건 반드시 1보다 크죠. 결과는 같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래서 크다 작다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자, 잘 보세요.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가 같은 투자 아니야. 그럼 순현가는 뭐와 같아요? 또 대답 못하네. 순현가는 기준이 뭐냐고. 0과 같고 나눈 거 수익성 지수는 뭐랑 같아? 1과 같아요. 그럼 걔는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무조건 같아. 되세요?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부 수익률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저 보십니다. 이 개념이에요. 내부 수익률은. 투자액이 있어요. 1억이야. 1투자 아니에요. 1억이 있어. 얘 1년 뒤에 이 투자한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이 얼마냐면 10%예요. 그러면 얘가 110%가 되나요? 1억 1000이 돼요? 그럼 지금 미래 수입은 이 투자의 미래 수입은 이 투자의 지출의 현재 가치의 내부 수익률을 곱해서 구하는 거예요? 내부 수익률만큼 이자가 붙어서 미래 수입이 된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 미래 수입을 이 투자의 내부 수익률 이자 붙은 수익률 10%만큼으로 깠어요. 그럼 원래 금액으로 돌아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이냐면 얘 해당 투자의 미래 수입이 있을 때 그 미래 수입을 어떤 수익률로 할인해 봤어. 그랬더니 지출의 현재 가치와 수입의 현재 가치가 같아져요. 그럼 붙은 만큼 깐 거잖아. 이자 붙은 대로 고스란히 깐 거죠.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가 같죠. 그때 할인율이 이 투자 안에 내부에 존재하는 이자율이다. 내부 수익률을. 네, 그래서 내부 수익률의 정의가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 네? 무슨 말이냐면 다시 어떤 투자가 있는데 그 투자의 미래 수입을 5%로 할인해 봤더니 할인하고 남은 금액이 지출의 현재 가치랑 똑같대요. 그럼 그 투자 안에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이 얼마? 5%. 지금 그 얘기라고요. 되셨죠? 그러니까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이니까.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가 같으면 순현가는 0과 같고 수익성 지수는 1과 같다. 그때 할인율이 바로 뭐다? 내부 수익률.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크다 이렇게. 되셨죠? 네, 그 내용인 겁니다.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엄청나게 대단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이걸 IRR, MPV 이렇게 적는 순간 돌아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어. 이 본질이 뭔지만 알면 돼요. 여기까지 되셨죠? 된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 단일 투자는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이걸 이해했다면 이걸 대답해야 되겠네. 얼마 안 남았어. 2시간 반밖에 안 남았어. 힘내야 돼. 얘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엄마 없으면 좋아한다고 그랬죠. 여기 잘 보고. 1투자안이 있습니다. 1투자안을 이 투자를 할까 말까를 결정해요. 하나의 투자를 놓고 이 투자를 할까 말까를 결정해요. 그럼 얘는 단일 투자안의 투자 결정이에요?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투자 결정이에요? 단일 투자안의 투자 결정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1이 있어요, 2가 있어요, 3이 있어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해요. 그럼 얘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투자 결정이죠. 복수의 투자안의 투자 결정이죠. 그럼 단일 투자안의 투자 결정의 경우에는 순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의 결과가 같게 나와야 돼요? 달라질 수도 있어요? 하나를 놓고 판단했을 때 무조건 같게 나와요. 네. 자, 보세요. 이 투자에 미래 수입을 요구 수익률로 할인했어. 그랬더니 수입의 현재 가치와 지출의 현재 가치가 같아졌어요. 그럼 뺀 건 뭐와 같아요? 0과 같죠? 그럼 나눈 건 뭐와 같아요? 수익성 지수는 1과 같아요. 여기서 깨알 같은 내용. 수익성 지수는 지수니까 분수. 지수, 비율, 비례, 개수, 탄력성 다 분수. 그럼 짝대기 짝 긋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분자. 항상 분수식에선 알고 싶은 게 분자예요. 그게 분수의 비밀이야. 그럼 수익성 지수에서 알고 싶은 건 수입이죠. 수입이잖아. 그러니까 수입의 현재 가치가 분자죠. 분모가 아니라고. 네. 그럼 원료 지수는? 지수니까 짝대기 짝 긋겠죠? 뭐가 알고 싶어? 원료가 알고 싶잖아. 그럼 원료가 분자라고요. 제품이 분모고. 수익률. 짝대기 짝 긋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수익이죠. 수익이 분자라고. 무슨 논리인지 이해되세요? 소득이득률. 유리니까 짝대기 짝 긋고 소득이득이 분자라고. 네. 그 다음 수익과 이득은 투자액이 있어야지만 발생하죠. 그래서 수익이나 이득이 분자로 들어가면 무조건 분모는 투자예요. 시기. 된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얘는 내부 수익률과 뭐가 같아요? 요구 수익률이 반드시 같죠? 같은 거라고. 같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되셨나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를 때는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순현가법은 얘를 가르쳐. 수익성지수법은 얘를 가리키고 있어요. 얘를 투자하라고. 내부수익률법은 얘를 가리켜. 그럼 셋 중에 결과가 다 달라져 버리면 투자 결정을 못 내린다, 하나로 간다? 하나로 가요. 그 하나로 갈 때 그 이유가 뭔지를 설명드려 볼게요. 잘 보세요. 투자자는 심심해서 투자를 하나요? 목적이 있나요? 목적이 있어요. 뭘 목적으로 해요? 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때 있어 보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익이 발생하는 여러 투자안이 있으면 그 중에 제일 클 걸 선택해서 자신의 부를, 이윤을 가장 크게 만드는 게 목적이죠. 걔를 부의 극대화의 추구라고 해요. 됐나요?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면 부의 극대화의 추구는 수익이 제일 클 걸 선택하면, 투자 결정 시점에 수익이 제일 클 걸 선택하면 부의 극대화가 추구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런데 이제 수익은 투자에게 수익률을 곱해서 이게 수익이 나오는 거 맞나요? 맞아요? 맞죠? 그럼 질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투자액의 수익률을 곱하면 수익이에요. 그럼 투자액이 1억입니다. 수익률이 10%예요, 여러분. 그럼 수익은 얼마예요? 아니, 투자액 1억, 수익률 10%, 수익 1,000만 원이죠. 되세요? 그러면 이때 수익이 정해진 것이면, 수익이 1,000만 원으로 정해진 것이면 투자액이 5천만 원으로 줄어들면, 이때 수익이 1,000만 원으로 똑같으려면 이게 수익률이 얼마여야 돼요? 20% 맞아요? 네? 그럼 수익이 1,000만 원으로 동일할 때 수익이 정해져 있을 때 투자액이 2억으로 올라가면 수익률은 얼마로 떨어져요? 5%로 떨어져요? 네. 이게 투자론에 전반적으로 다 흐르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 보실래요? 투자자가 투자를 1억 했다는 얘기는 수요자가 사는 시점에 1억 가격을 지불하고 산 건가요? 맞죠? 그래서 얘를 뭐로 고치면? 가격으로 고치면 가격 곱하기 수익률은 수익? 그럼 양변을 수익률로 나누면 가격은 수익률분의 수익? 이 가격은 수익률분의 수익이 생소하면 정말 큰일 나요. 가격은 무엇분의 무엇? 수익률분의 수익이에요.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사는 시점에 뭐가 정해져 있을 때? 수익이 정해져 있을 때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사면 살수록 사는 시점의 수익률은 높아져요, 낮아져요? 수익률은 낮아지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럼 사는 시점에 더 높은 수익률을 누리고 싶으면 싸게 주고 사야 돼요? 맞나요? 그래서 사는 시점에 가격과 수익률은 비례, 반비례? 반비례하죠. 분수와 분모는 반비례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환원법에서 가격을 높게 평가할 요인이 발생하면 수익을 올려서 조정하는 게 아니라 얘는 정해진 거니까 수익률을 올려서 내려서 조정하죠. 그럼 내리기 위해선 빼야 돼요. 빼야 내려가지 수익률이. 그러면 건물은 상각되는 만큼, 건물은 달아 없어지는 만큼 가격을 높게 낮게 평가해야 되니까 수익률을 올려야 된다? 네. 상각되는 만큼 가격을 내려야 되니까 수익률을 올려서 표현한다? 수익률을. 그럼 올리기 위해선 더한다? 뭐 되는 만큼? 상각되는 율만큼. 네. 그래서 가격과 수익률은 비례, 반비례? 반비례를 반드시 외워버려야 되는 거죠. 그럼 잠깐만, 이제 다시 원론입니다. 다시 이쪽을 잘 보세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기만 보고 대답합니다. 수익은 투자액의 수익률을 곱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면 만나보세요. 여러 개 투자안이 있을 때 수익이 제일 클 걸 선택하면 반드시 수익이 제일 크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얘가 제일 크면 얘는 반드시 제일 크다, 수익이. 아니죠. 뭐가 작으면? 투자액이 작으면 수익률이 높아도 수익은 작을 수 있단 말이에요. 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게 무슨 내용인지 대답해 보세요. 수입의 현재 가치와 지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 내부 수익률을 계산해서 기준인 요구 수익률과 비교, 내부 수익률이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 무슨 법?
내부 수익률법. 그럼 내부 수익률법에 의해서 여러 개 중 하나를 고를 때에는 내부 수익률은 클수록 좋다? 내부 수익률은 클수록 좋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제일 클 걸 선택해요. 내부 수익률법에 의할 때. 그럼 내부 수익률이 제일 클 걸 선택하면 반드시 수익이 제일 클 게 선택된다?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부익대가 추구되는 게 아닌 거야. 무슨 법은? 내부 수익률법은. 그런데 순영가법은 순영가의 정체가 뭐예요? 현재 시점의 순수익이잖아. 현재 시점의 순수익. 그러니까 순영가가 제일 클 걸 선택하면 반드시 수익이 제일 클 걸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부익대가 추구되는 거지. 그럼 우리의 목적인 반드시 부익대가 추구되는 뭐가 더 우월? 순영가법이 우월. 얘는 예쁜 놈. 그럼 여러 개 중에 뭘 골라? 예쁜 놈을 고르셔야 돼요. 순영가법. 반드시 부익대가 추구되니까. 됐네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럼 순영가는 칠판. 가액인가요? 가액이잖아요. 가액, 금액. 더하기가 돼요, 안 돼요? 돼요. 금액이니까. 그럼 더하기 된다를 가치가산의 원리? 네. 그래서 개별 투자안의 순영가의 합은 전체 투자안의 순영가가 된다. 5. 그게 더하기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수익성 지수는 비율이죠. 얘가 수익성 지수가 만약에 5래요. 얘가 2고 3이야. 그럼 셋을 다 해. 그럼 누릴 수 있는 수익성 지수는 10이에요? 네? 아니죠. 수익성 지수는 비율이잖아. 비율끼리는 더하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부 수익률도 비율이죠. 그럼 얘 10%, 15% 내부 수익률, 얘 20%면 둘 다, 지금 셋 다 해버리면 45% 수익률을 누릴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도 더하기 안 되네. 더하기 안 되네. 얘는 금액이니까 더하기 되네. 얘만 가치가산의 원리가 적용되죠. 또 하나. 얘 무조건 예쁜 놈이라고 그랬어요. 머릿속에 이걸 기억하라고. 얘는 예쁜 놈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짓을 해도 얘는 예쁜 짓, 장점. 얘는 미운 짓, 단점. 그렇다고 하세요, 빨리. 그러면 내부 수익률법은 지출의 횟수만큼 수입의 형가와 지출의 형가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니까 지출의 횟수만큼 내부 수익률이 존재해요. 그러면 투자안이 지출이 복수로 이루어지면 2번 이상 이루어지면 내부 수익률이 2 이상이 돼요. 그럼 어떤 걸 뽑아서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야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이 복수로 존재하는 건 장점, 단점. 단점이에요. 치명적인 단점이야. 다시 2년 동안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을까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럼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수는 허수야. 몰라도 돼요. 그러면 걔는 내부 수익률이 빵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빵개이거나 2개 이상이면 투자 결정 못 내리죠. 내부 수익률은 하나였을 때만 투자 결정이 가능해요. 되셨어요? 그런데 3년 동안 투자했어. 건물 샀어요. 3년 보유하고 3년 뒤에 판대요. 그럼 1년 뒤 세후 현금 수지, 2년 뒤, 3년 뒤 세후 현금 수지. 그럼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각각 위험이 다를 수 있다? 시장의 위험이 다를 수 있죠? 그럼 요구 수익률을 다르게 적용하는 게 장점, 단점. 순영가법에서 뭐가 나오면 장점이겠다, 단점이겠다? 장점이라고요. 그래서 순영가법에서 요구 수익률을 복수로 사용할 수 있는 건 2개 이상의 요구 수익률이 나오는 건 장점이에요. 지금 뭘 기억하라는 얘기냐면 잠깐만. 이쪽 보세요. 이쪽. 힘내야 돼.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본질을 깨달으면 쉬운데 본질을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깨달으면 쉬운데.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은 순영가법과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이 있을 때 외우는 거죠. 할인율을 달리 쓰는 하나는 뭐만? 내부수익률법만 뭐로? 내부수익률로 할인한다. 꼭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둘은 뭐로 할인하겠네? 요구수익률로. 그래서 요구수익률로 할인한 다음에 크기 비교가 순영가법과 수익성지수법. 빼서 크기 비교가 뭐고? 순영가법이고 나눠서 크기 비교가 수익성지수법.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 비교니까 형태만 다르니까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이란성 쌍둥이인 거지.
성질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같게 나온다, 결과는? 반드시 같게 나온다. 그래서 순영가가 0보다 큰 투자는 수익성 지수가 반드시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 내부 수익률이 뭐보다 크다? 잠깐만. 내부 수익률을 0과 비교하는 나는 과연 지금 수익률은 수익률과 비교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야지. 그래서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 그 얘기인 거예요. 되시죠? 그리고 이게 문제의 포인트인 거야. 그럼 여기를 잠깐만 다시 보실래요? 혹시 이런 문장을 보신 분이 있나 보세요. 투자안의 규모가 큰 투자일수록 일반적으로 순영가법에 의해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자, 다시 질문을 바꿔볼게요. 투자 규모가 클수록 일반적으로 수익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 오죠. 얘가 클수록 얘가 더 클 가능성이 높잖아. 예? 1,000만 원 투자했을 때랑 1억 투자했을 때랑 10억 투자했을 때랑 투자 규모가 클수록 얘가 클 가능성이 높죠. 반드시는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현재 시점의 순수익이 순영가니까 투자 규모가 큰 투자일수록 순영가법에 의해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 되나요? 다시. 내부 수익률이 더 큰 걸 선택하는 내부 수익률법에 의해서 투자 결정하면 반드시 수익이 제일 클 게 선택된다. X죠. 얘가 크다고 얘가 반드시 큰 건 아니었잖아. 지금 그 얘기라고요. 결론. 뭐가 더 우월하다? 뭐가 예쁘다? 순영가법. 그럼 재투자할 때도 뭐가 더 우월하겠네? 순영가법이. 그럼 순영가법은 뭐로 할인한다며? 요구 수익률로. 그래서 재투자안의 미래 수익은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는 게 더 합리적이죠. 되셨어요? 이게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의 비교의 끝이야. 된 거예요. 아, 이제 된 거죠. 이런 내용들을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어림셈법. 칠판 이쪽을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 어림셈법은 어림잡아 셈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어림셈법이에요. 그럼 계산이 간단해요, 복잡해요? 간단합니다. 모든 기간의 화폐 흐름을 다 고려해요, 고려치 않아요? 고려치 않아요. 그래서 얘는 계산이 간단하지만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승수법과 수익률법 두 가지로 쪼개져요. 근데 이 둘이 역수래요. 그럼 하나를 알면 하나는 뒤집으면 되네요. 그래서 우리는 승수법의 승수를 정확히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약속을 하시는데 이 뒤로 보면 이 내용이 있어요.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외우지 않아야 돼요? 외웠다. 손 들어보세요. 난 외우지 않았다. 난 이미 퉁쳤다. 외웠는데 헷갈려요. 그래서 뭔가 외울 수 있는 포인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은 가공기, 조순전후, 경저세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외우냐면 이 앞자를 다 떠요. 유영순, 부세, 영세 이렇게 막 외워요. 그렇게 외웠을 때는 뭔가 해결되는 게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지금 연령대가 제가 봤을 때는 조순 총리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난 국무총리 조순 총리를 모른다. 연식이 얼마 안 된 거예요. 축하해요. 젊은 거야. 조순 씨라는 국무총리가 계셨어요. 그래서 조순 총리를 기억해 두는 거예요. 조순 총리. 총이 둘이죠? 총리. 입질이 예, 그렇죠. 총이 둘이잖아. 총이. 그래서 조순은 총투자과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유효 조소득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개론책에서 총소득으로 바꿨어. 그래서 한자로 조가 총이에요. 조와 총이 같은 거야. 되셨죠? 그러면 얘를 조순전후라고 기억해 놓으면 사이에 경비 빼고 저당 빼고 세금 빼거든요. 항상 절 보세요. 절 봅니다. 우리는 소득이 딱 들어오면 그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한 경비가 있을까요? 네, 경비 빼요. 경비를 빼야 손에 쥐죠. 또 하나. 부동산은 비싸니까 남의 돈 빌렸죠? 그럼 남의 돈 갚고 손에 쥐죠? 저당 빼야 돼요. 동의하세요?
그 다음 해준 거 하나도 없으면서 때만 되면 나타나서 뜯어가죠. 세금. 그래서 세금도 빼요. 그래서 경저세를 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경저세. 경은 뭐예요? 경비. 저는 저당. 세는 세금. 그래서 우리는 가장 합리적인 투자 결정이 세금까지 뺀 후에 손에 쥐니까 세후를 가지고 크면 투자하고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하는 거라고. 다 세후라고. 맞죠? 그런데 보유기간 중에 빼는 경저세의 이름과 양도시에 빼는 경저세의 이름이 다르죠. 네? 얘는 조순 전후, 얘는 매순 전후. 네? 아니 그런데 이게 다르잖아요. 그럼 이때 섞어놓고 뭐가 고려됐는지 고려되지 않았는지 물어보면 헷갈리지 않아? 헷갈려요. 얘를 안 헷갈리는 방법이 있어. 제가 어느 날 문득 생각을 한 거죠. 이걸 어떻게 외울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매미 잡아야. 뭘 잡아? 매미 잡아. 그래서 매도 경비. 미는 미상환 저당장금. 못 갚은 남의 돈 한꺼번에 갖고 짜보니 득세. 매미 잡아. 지금 분위기가 왜 이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안 헷갈린다니까? 안 헷갈려야 될 거 아니에요. 됐나요? 그 다음 다시 이쪽.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잠깐만 드릴 거예요. 자, 조순 전후가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는 총투자액과 연결되고 얘는 지분투자액과 연결된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이에 뭐가 있죠? 부채 서비스액. 남의 돈 갚는 게 부채 서비스액이죠. 자, 손 뻗어보세요. 왼손. 얘는 지분투자액. 오른손 뻗어봐. 합쳐봐. 얘는 저당투자액. 합쳤어요? 그럼 얘는 총투자액. 여기서 남의 돈 빼봐. 그럼 뭐만 남아요? 지분투자액만 남잖아. 맞나요? 그래서 지금 조수는 아직 남의 돈 갚기 전이죠. 조수는. 그러니까 뭐랑 연결? 총투자액과 얘를 연결해서 보는 거고 사실은 이 원래 개념이. 그럼 얘는 남의 돈 뺀 다음이니까 이제 얘는 지분만 남은 거죠. 지분투자액과 짝꿍인 거야 얘들이. 이 짝꿍을 그래서 바꿔서 자꾸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유효 총소득과 지분투자액이 연결돼 있으면 BX라고. 순영업소득과 지분투자액이 연결돼 있으면 BX라고요. 됐나요? 이걸 어떻게 외운다고? 아니, 이걸 어떻게 외운다고? 조순, 총리 이러면 끝난다고요. 조순은 총투자액과 연결돼야 돼. 예? 이게 총소득이라고. 총소득. 총총이죠? 조순, 총리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됐죠? 그럼 하나 더. 자, 이제 이게 원리예요. 여기 봅니다. 힘내고 붙을 수 있어. 할 수 있어. 세모승수는 이게 원칙이 있어요. 똑같아. 세모분의 투자액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세모승수는 세모분의 투자액이다. 됐네요? 그래서 이 세모에 맞춰서 총 또는 지분이야. 연습합니다. 이제 여기 잘 보고 대답해야 돼. 만약 잘 대답 못하면 집에 데리고 갈 거예요. 행복해요? 네. 괜한 얘기를 했네요. 자, 세모승수는 세모분의 투자액이에요. 그럼 조소득승수는 조소득승수는 뭐 분의? 조소득분의 총투자액? 어떻게 알았어? 조순 총리라고요. 됐죠? 순소득승수는? 순소득분의 총투자액이야. 어떻게 알았어? 조순 총리라고. 그럼 세전현금수지 승수는? 세전현금수지분의 지분투자액이죠. 세후현금수지 승수는? 세후현금수지분의 지분투자액이라고. 됐나요? 지금 그 얘기인 거야. 그럼 자 여기 잘 보세요. 이런 문제를 보고 이제 당황하는 거예요. 뭘 보고 당황하냐면 계산 문제를 봤더니 유효총소득을 줘야 되는데 이놈의 문제가 유효총소득을 안 줬어. 총투자액을 주고 유효총소득 승수를 주고 얘를 구하래. 그럼 결국은 얘는 1분의 세모 승수죠. 대각선 서로 곱한 것은 같다?
무슨 원리냐면 세모승수에는 세모를 곱해요? 네모를 곱해? 세모승수에 네모를 곱하고 있는 나는 정상인가 생각해 보면 돼. 세모승수에는 세모를 곱하는 거예요. 질문, 기반승수에는 뭘 곱해요? 기반을 곱하는 거야. 유효총소득승수에는 뭘 곱해? 유효총소득을 곱하면 총투자액이 나온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얘 둘을 곱해서 얘가 나오니까 예? 얘로 나누면 얘가 남겠네? 얘로 나누면 얘가 남는 거지? 네. 그럼 바람과 같은 스피드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피드가 바람과 같은 스피드죠. 잘 보고 이런 내용인 거예요. 총투자액이 10억이랍니다. 10억이래요. 순영업소득을 줬어요. 이 순영업소득이 1억이래요. 1억이래요. 순소득 승수는 얼마죠? 순소득 승수는 순소득분의 총투자액이죠. 얼마? 10이에요. 그럼 총투자된 10억이 영업경비 뺀 다음에 순영업소득 해마다 1억씩 들어오니까 몇 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투하한 자본이 다 회수된다? 이게 자본회수 기간이죠. 그래서 순소득 승수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한다? 자본회수 기간이죠. 그래서 얘를 외울 때 순자. 예. 예전 여자 어르신들이 이름 끝자에 자자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죠. 명자, 악기꼬, 쏘냐. 명자의 일본 말이 악기꼬래요. 꼬. 자, 그래서 별걸 다 얘기하고 있죠. 이거 잘 보세요. 그래서 예전 여자 어르신들 이름 끝자에 조자 있어요. 조자. 이 조자님. 아니면 총자 있어요. 총자. 없단 말이에요. 네? 순자는 있죠. 그래서 순소득 승수가 자본회수 기간이지 조소득 승수가 자본회수 기간이 아니라고. 총소득 승수가 자본회수 기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다시 칠판. 자본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짧을수록 좋아, 길수록 좋아? 짧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순소득 승수도 짧을수록, 작을수록 좋죠. 다시 질문. 자. 이게 얼마나 원초적인 질문인지 보세요. 순소득 승수는 자본회수 기간인데 이때 자본은 자기 자본을 얘기한다. 예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여길 보고 대답하세요. 총투자액의 회수기간이잖아. 그러니까 뭘 기억하시라는 얘기냐면 조순 총리는 뭐랑 연결? 총투자액, 지분투자액이 나올 여지가 없다고. 안 그러면 맨날 틀리는 거예요. 맨날. 다시 얘의 역수는 종합자본 환원율이죠. 네? 순자는 순종해야 돼. 순소득 승수의 역수는 종합자본 환원율이라고. 네, 그렇게 기억해 두는 거죠. 됐네요? 그럼 잠깐만, 이제 여기 보세요. 응용편 들어갑니다. 응용편.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걸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한번 봐봐. 순소득 승수가 얘가 10이래요. 이렇게 줬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얘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자, 여러분, 순소득 승수에 뭘 곱하면? 순영업소득 곱하면 얘죠. 얘라고. 그럼 얘를 얘로 나누면 얘겠네? 1억이죠. 네? 그럼 유효총소득 승수. 둘 중 하나 주면 얘 준 상태에서 나머지 하나 구할 수 있네요? 그 문제로 연달아 2번 정도 계산 문제가 나왔다고. 숨겨서. 자, 절 보세요. 다시. 문제에 유효총소득 승수를 줬습니다. 저 계산 문제에서, 계산식에서 유효총소득 승수를 줬어. 그럼 걔는 뭘 준 거예요? 유효총소득을 준 거라고. 걔로 나누면 튀어나온다고. 됐나요? 다시 순소득 승수가 얼마라고 줬어. 걔 뭘 준 거야? 순소득을 준 거예요. 순영업소득을. 되셨죠?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짝꿍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이쪽.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힘내고 잠깐만. 10분 쉬죠. 10분 쉬고 우리 상태를 다시 정비하고 다시 보도록 하죠. 10분 쉬세요.